야, 북한 엉뚱한 짓 하면 알지? 미군이 없어도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어요.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북한은 저 옛날 그대로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잘 먹지 못해서 워낙 왜소하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 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A-50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시제기 만들어서 시험하고 있는 KF-21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뭐 인도네시아가 돈을 대니 안 대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만들어지고 나면은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특히 K9은 이제 워낙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소위 우리나라 무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적절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개선해갖고 경전투기 만든다 그럴 때, 아니 뭐 누가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텔스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국방비를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국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사가고 폴란드도 이제 많이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쓸만하니까 사가는 거죠, 이제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작년인가요? 그 보도된 거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뭐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한 뭐 500여 대를 미국에다가 뭐 수출하는 걸 뭐 추진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게. KF-21도 마찬가지. 이제 시제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이게 4.5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이라 그러는 F-22 뭐 랩터라든지 그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있는 F-35A 스텔스기 이런 거하고는 이제 KF-21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의 그 보급가는 거고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고 기동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많은 하여튼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야 같은 값이면은 뭐 F-22나 미국이 물론 안 주지만은 예, 또 사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야 한국에 있는 KF-21보다가 또 FA-50보다가 미국에 있는 거 F-35A라든지 뭐 이런 거 사오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만 되면은 사가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에 우도할개라는 게 있어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거죠.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인가요? 대만 해협에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갖고 대만이 그 대응하느라고 이제 몇 번 출격을 했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만이 소위 이제 기름값만 비행기 운영 유지비가 1조 이상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행기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F-22는 미국이 팔지도 않지만은 갔다가 오면은 그런 시간당 비행 유지비가 기름값하고 뭐 등등등 해갖고 1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한 그 F-35A 스텔스기라는 것도 1시간 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저것 해갖고 뭐 5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F-16도 뭐 3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실제로 전쟁이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은 계속 가해되고 하는데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우도할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써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항상 뭐 성능이 완벽한 것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갖고 왔는데 쓸 일이 없으면 아깝잖아,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야, 뭐 우리가 뭐 미국에 부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가끔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아마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하고 미군하고 해갖고 훈련하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막 경기를 느끼고 못하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지난 정부 때도 그래갖고 훈련을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군하고 하는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대부대 훈련을 우리끼리도 우리나라 부대끼리 뭐 호구 훈련이라든지 등등등 해갖고 훈련을 다 하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군이 없어도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 5단이야.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태권도 할 줄 뭐 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딱 해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있는데 강도가 4명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태권도 5단이라 하더라도 4명을 다 해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담에다가 CCTV도 설치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대문 앞에다가 경찰 1명 배치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못 들어오죠. 강도가 됐든 도둑이 됐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가 싸워갖고 내가 상처 입고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 기존에 돼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갖고 야 북한 너 엉뚱한 짓 하면 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이 와 있는 것이지 미군이 없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 군대는 아닙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위 이제 국뽕을 한번 느꼈는데 GFP 순위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6위였는데 올해도 인계단 올라가서 이제 5위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 GFP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이제 군사력 평가 단체가 하는 건데 그게 무슨 공인된 기관은 아닌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 측면에서 우리가 5위 가는 것은 뭐 맞다고 봐요. 저도 우리가 워낙 이제 방산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우리 다 보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싸워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순위가 높다 낮다 그래갖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1위에 올라가 있는 미국은 이거는 뭐 사실은 당연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축구 FIFA 랭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것도 뭐 안 맞을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나마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딱 종합을 해갖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위 브라질, 2위 프랑스 해갖고 뭐 우리 한국이 뭐 20몇 위, 23인가 예. 이렇게 매기는데 그것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쌓아본 순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 순위에서 1위 미국은 젖혀두고 예. 이제 우리가 5위다. 그다음 뭐 프랑스가 11위다. 뭐 호주가 뭐 16위인가 되고 이제 북한이 뭐 저 36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것을 서로 순위를 매기는 거는 좀 애매하고 더더구나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뭐 다 알다시피 이제 핵이라는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FP라는 데서 평가할 때 전투기 함정 이런 같은 전력 체계 외에 어떤 인구수라든지 경제력 같은 것도 좀 포함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을 해갖고 뭐 계산하는 기준을 좀 달리하면 또 순위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너무 이제 우리가 뭐 기분 좋은 거 맞지만 너무 흥분해갖고 거기에 들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보도되면은 그게 공인된 기관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매스컴이 막 이렇게 해갖고 자칫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때로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옛날에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계 군사력 매디다 하는데 그 근거가 소위 이제 GFP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 참모들이 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거는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가 견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5위고 북한이 36이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는 31단계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것 같은데 실제로 둘 간의 관계는 저는 한 단계 차이라고 보는 거죠. 왜 둘이 싸울 거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뭐 프랑스하고 싸울 겁니까? 호주하고 싸울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엉성하고 뭐 없다 그러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순위에 나오는 또 우리가 국방백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숫자 플러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무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국가 차원에서 인적, 물적 참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런 군사력, 국방력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일인가 돼 있는데 보니까 그 핵을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도. 근데 그 핵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핵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우리 뭐 확장 억제 해준다 그러죠. 그것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나라하고 뭐 프랑스나 뭐 파키스탄 뭐 엉성하든 안 하든 간에 하면은 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죠. 예. 이게 완전히 뭐 역전되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순위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핵이 그만큼 가공할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GFP라는 기관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 함정, 그 인구수, 경제력에 각각 가중치를 얼마를 두고 계산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위라는 것은 GFP에서 계속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매년 내는 뭐 공식을 조금 바꿔버리면은 항상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이 보면은 무슨 룰을 정한다 그러는데 룰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A가 되냐 B가 공천을 받니 달라진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너무 거기에 심취해갖고 소위 가슴이 웅장해지고 뭐가 막 국뽕이 넘쳐흐르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이제 우리가 6.25 때 북한한테 완전히 기습을 이제 당했잖아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휴전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갖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미국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꽤 오래 전까지는 이제 북한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악했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무기 측면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못 먹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잘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북한도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보다 좀 잘 살았다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듯이.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뭐 허약하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일단 강하다 하는 생각은 사실 핵 빼놓고 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렇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외형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상비 병력이 128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국방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48만으로 이제 줄어서 뭐 2.5배가 아니라 곧 이제 3배 차이가 날 텐데 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쭉 보도된 거를 보면은 잘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측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의 뭐 소위 형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뭔가 한 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야, 북한 전력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허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 할 일 없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한 방 날아왔다 그러면은 이거 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셧아웃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좀 재래식 측면에서는 허약한 건 맞죠. 북한 병사들이 잘 못 먹어갖고 체격적으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최근에 병력으로 징집할 자원이 없어갖고 옛날 같으면 다 면제받았던 이런 인원까지 다 지금 군대 보낸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 병력이 가서 과체중이다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누가 또 관리하느라고 간부 한 명이 또 붙어야 돼.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머릿수를 채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은 병력이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좋으니까는 또 복무기간도 기니까 병력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잘 먹지 못해서 워낙 왜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귀순했던 그 휴전선 일대로 귀순했던 뭐 서너 명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 배고픔을 얘기했다는 거지. 배고픔. 그래서 북한 같으면은 최전방 우리 휴전선 쪽에 와 있는 그 부대에는 그래도 보급을 잘해주는 편일 텐데 다 배고픔을 느끼고 한두 번씩은 탈북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대가 과연 제대로 이게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안심할 건 아니지만은 무기 체계 측면에서도 봤어도 우리보다가 여러 가지 뭐 전차고 뭐고 다 많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탱크라 그러는 전차도 우리가 뭐 2,200여 대고 북한이 뭐 4,300대인가 얼마 갖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이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도 좋지만 성능적으로도 가장 좀 K2 전차를 지금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종류로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대수는 뭐 4,300대인가 되지만은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는 뭐 2023년식 제네시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들이라는 것은 현대가 최초에 만들었던 포니 같은 거 70년대에 만들었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예요. 가긴 가지. 그러나 내구성이나 안전성이나 속도 이런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함정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수상함. 배는 이제 그게 이제 수상함하고 잠수함이 있는데 물 위에서 싸우는 게 수상함인데 우리가 뭐 한 90여 척이 있고 북한이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400몇 척인가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이지스함이다 뭐다 그래갖고 다 최근에 만든 배지만은 북한은 저 까마득한 옛날에 만든 배래 갖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근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배들이니까 완전히 또 아날로그식이고 우리가 그 서해 교정 같은 거 가끔 할 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배가 아주 허접스럽게 이럴 데 없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육해 공군 중에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공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F-15K다, KF-16이다 뭐 갖고 있고 F-35A 우리가 40대 갖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도 조기공부 통제기도 있고 이런 수준의 최첨단의 항공기를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수가 많다 한들 그 까마득한 옛날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하고 우리 PD님하고 여기서 이제 격투를 한다 그러면은 싸우려 그러면 가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는 조그만 총 갖고 서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훈련을 많이 해갖고 여기서 저까지 안 가고 내 팔을 가제트처럼 탁 늘어나도록 해서 딱 쏘고 온다 그러면은 내가 유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가제트파를 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걸 달아갖고 그런 상황의 공군이라 그러면은 북한은 저 옛날 그대로 누가 와야지 쏠 수 있는 그런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군사력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더구나 이제 우리도 말이에요. 기름값이 막 옛날에 올라가고 옛날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못 해요. 저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원래 뭐 탱크가 4대가 와갖고 우리랑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탱크가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탱크가 못 오고 트럭이 오는 거야. 탱크 부대에서 트럭이 와갖고 그 트럭이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 그 IMF 때나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한 거지만은 북한은 매일 그렇게 지금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대가 강해지고 안심이냐 불안이냐 이걸 느끼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은 훈련할 여건이 안 된다.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훈련을 하고 싶어도 실탄도 우리보다가 많이 부족하니까 매일 빈총 들고 이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전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타고 올라가갖고 조종하고 기관포도 써보고 미사일도 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운영 유지하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1시간 동안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나가는 거야 이거.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됐지만 2010몇 년도인가 그때 그 김정은이가 어느 공군 부대가 갖고 그 훈련 무슨 그 상황을 이제 보고받는 그런 거였는데 예.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때 제 기억에 예. 이 바닥에다가 우리 남한 모형 같은 걸 그려놓고 예, 거기에 북한 비행기 조종사 2명이 예,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2명이 나란히 서갖고 이렇게 가고 그걸 하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또 목적을 갖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북한이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된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항상 막 경기 느껴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자기도 훈련하면 되잖아. 그럼 김정은 자기도 훈련하면 되는 거야. 우리 훈련한다 뭐라 그러지 말고.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훈련할 기름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기름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훈련하면서 굶길 수 없으니까 뭘 또 먹여야 될 거고.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과연 북한군 특수부대 20만 명이라 그러는데 야, 이게 산술적으로 받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특수부대가 분명히 우리도 이제 뭐 특전사라든지 일부 해군 공군에도 이제 그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그런 부대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도 진짜 훌륭한 부대들이다. 우리 일반적인 보병 부대에 비해서. 가끔 그런 부대들하고 같이 뭐 작전을 한다든지 어떤 뭐 경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진짜 잘합니다. 부지런해요. 시간만 나면은 체력 단련 알아서 하고 싸울 준비하고 그러는데 북한도 아마 그런 부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부대들은 몰라도
20만 명이 아니고 뭐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북한군의 특수부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96년도에 강릉에 잠수함 타고 무장공비가 들어왔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 100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 처리하는데 한 50일 정도 우리가 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작전을 하는데 한두 명이 했느냐, 한두 개 부대가 했느냐.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부대가 그거 다 달라붙어 갖고 또 특전사 몇 개 부대가 와갖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그때는 평상시예요. 예.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휴전선에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뭐 뒤에 이 성수동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여기 북한군 특수부대가 와갖고 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그 AN2기라는 걸 그 옛날 아주 구닥다리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 그 특수부대가 올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북한도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원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뭐 몇 명이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수부대가 저는 상당히 그 위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은 김일성 때부터 변함없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전, 속전, 속결, 배합전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왜? 미군이 오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먼저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김정은이는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봤잖아요. 러시아도 포탄 떨어지니까는 북한은 달라 그래요. 그럼 북한도 싸우다가 떨어지면 뭐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시에 쓰기 위해서 돈을 비축해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력이 북한이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뭡니까? 북한이 갖고 있던 포탄, 뭐 여기저기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100만 발 이상을 러시아에 지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지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탄도미사일 쏜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그러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어떤 서해 교전 같은 김정은이가 이제 얼마 전에 강성 발언을 막 내뱉으면서 더 이상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 남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제1적대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남한이 0.001mm라도 침범을 하면은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제 기억에는 그래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못 살게 구른 적이 없어요. 다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안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좀 쇼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이 필요해갖고 없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았지만은 연평도라든 이런 거 옛날 그것처럼 국지전을 할 수는 있다. 국지도발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좀 상황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경제가 뭐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머리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김정은이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옛날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식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 들어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그 회담이 깨지고 나서 사실은 강경 모드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지난 정부 있을 때도 계속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폭파하고 대화를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갖고 완전히 이제 닫아버린 건데 그것은 뭐 자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김정은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그 같은 그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러시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북한한테 지금 뭘 빌려갔잖아. 그런데 뭘 어떻게 도와줘?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 연료라든지 식량 같은 건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당장 이번에 그 북한 외무성 최선희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가 왔잖아요. 푸틴이 방문할 거라 그러는데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지금 러시아의 분위기는 좀 이따가 3월에 그 푸틴 대선 끝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도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 북한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고 뭐 미사일 기술 조금 주고 우리한테도 왜 자기들 평생 전쟁할 거 아니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가 되면은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은 북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교류가 많잖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 전쟁하는데 북한을 도와준다? 나중에 우리하고 이제 경제 교류가 안 될 수 있죠. 저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걸 러시아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우리하고 미국 관계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국도 지금 대만 관계 때문에 자기 코도 석자고 또 중국은 미국을 지금 경제적으로 따라잡으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잘못 도와주고 했다가 세계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내부 50몇 개 민족이 단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하고 달리 개방된 경제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 관련돼서 국제 규범을 지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북한을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북한 도와준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못 살게 굴고 할 때 미국이 자연스럽게도 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 지금도 불편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큰 전쟁이 날 일은 없다고 보고 대신 국지 도발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군에서는 뭐 한다고 훈련 안 하고 뭐 한다고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한의 국지 도발이 됐든 전쟁이 됐든 거기에 대비해 갖고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응징할 수 있는 이 준비를 군에서는 해야 될 거고 대신 이제 국가 지도부에서는 그건 군에서 하는 일이고 국가 지도부는 어쨌든 이 상황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이 어떤 뭐 잘못 판단해서 국지 도발을 조그만 걸 했다 하더라도 이 국지 도발이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국가 지도부는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은 김일성 때부터 변함없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전, 속전속결, 배합전이에요. 그 배합전이라는 것은 특수부대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휴전선으로도 정규군이 들어오고 특수부대가 공중이든 해상이든 해갖고 우리 뒤로 가갖고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 앞뒤로 이렇게 한다는 게 배합전인데 그 배합전은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단기전, 속전속결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6.25 때 빨리 부산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정어정 하다가 낙동강 방어선 돼갖고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와갖고 쫙 밀려가 버렸잖아요. 된 맛을 본 거야 그때.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갖고 김일성이가 단기전 짧게 해야 된다. 속전속결 빨리빨리 해야 된다. 왜? 미국이 증원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군이 여기 남아있는 거야 지금. 한 2만여 명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군하고 우리 그 미군들이 있잖아요. 해갖고 이제 연합사령관이 전방을 막타갖고 이제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작전사라 그래갖고 후방 지역,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군대 모두가 다 연합사령관 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부대만 가고 나머지 안 가는 부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이런 부대들은 우리 이제 이작전 사령관이라는 대장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면서 미군이 야, 이제 전쟁 났구나. 빨리 가갖고 저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부대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괌에 있는 뭐 그 폭격기라든지 뭐 스텔스기 이런 게 이제 오겠죠. 빨리 가서 불을 꺼라. 근데 불이 꺼지면 돼. 만약에 불이 안 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 본토에서 이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차별로, 날짜별로 어느 부대가 언제 간다는 게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 소방서를 보냈는데 이게 불이 안 꺼졌다. 그럼 저 다른 데 소방서가 또 와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미국 본토에서 야, 일단은 이제 항공모함 몇 대 하고 비행기 한번 가봐. 그래 가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야, 육군 뭐지? 해갖고 또 배 태워갖고 쭉 오는 거예요. 그 이게 오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못 오잖아요.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요 미군이 오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북한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단기전, 속전, 속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증원한다고 도와주는 군대가 오는 것이 배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 포함해갖고 뭐 한 160여 척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항공기 같은 것도 전투기하고 폭격기하고 한 2,000여 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는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마스도 보면은 요즘은 이제 대세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 북한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속도가 늦어. 뭐 하려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잡혀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4년인가 그때 북한이 뭐 엉성한 무인기 삼척하고 막 보내갖고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정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국려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거를 북한 입장에서 좋게 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 드론, 그런 값싼 맛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재작년 연말인가요? 그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 서울 상공 날아다니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이스라엘 하마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야, 이보라 해갖고 저 드론 중국에 가면 디머신가 하는 그 드론 세계 제일 많이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 거기 가갖고 싸게 갖고 와갖고 뭘 준비할지 모르는 것이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싼 맛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미사일 하나 날리려고 그러면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진짜 가성비 갑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뭐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 잠수함 또 뭐 우리는 뭐 한 10척이다, 북한은 뭐 7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 좋은 거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북한은 대부분 저 옛날 이런 것들 어뢰전 같은 게 많고 이제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잠수정 또 해군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인데, 그것이 70여 척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척이라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을 테니까 어딘가 들어와 갖고 평상시에 이 평온할 때 와갖고 후방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엉성하지만 몇 개가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큰 위협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야, 그거 뭐 옛날 거래 갖고 성능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해군 이제 뭐 배도 만들지 말고 레이더도 만들지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이제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식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 척이라도 들어오면은 아주 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인가요? 독일 잠수함 하나가 영국 군항에 들어가고 휘젓고 다니고 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 게 크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무슨 대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의 잠재적인 적들은 중국, 러시아 뭐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무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스마트폰 사듯이 가갖고 딱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북한을 상황을 보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준비도 될 수 있는 거죠. 해킹도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해킹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 능력을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죠. 북한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뭐 극소수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국가기관이 판단한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옛날에 김정은이가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핵하고 미사일, 사이버, 이거는 만능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사이버만 쓰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관심을 일단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알려진 거는 뭐 한 7천여 명의 해커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해커들이 2021년에 우리 그 KF-21 제작하는 카이, 거기 이제 해킹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국정원에서 북한 사이버전 관련돼 갖고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뭐 이런 데가 이제 해킹을 받은 것이 하루에 162만 건이라는,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162만 건. 그 전해보다가 3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중에 80%가 북한 소행이더라는 거죠. 5%가 중국이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엄청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뭐 공식 석상에서 야, 식량에 좀 관심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그 농수산 관련된 그런 기관의 해킹이 확 올라가고, 또 작년 8월인가 이제 무슨 해군력 강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배 만드는데
거기 들어와갖고 그 도면이나 설계도 이런 거 막 해킹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상당하다. 세계적으로도 그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 돈으로 지금 미사일 만든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우리가 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진짜 뛰어난 어떤 해커 한 명이 나중에 어떤 전쟁 나기 직전에 어디 한 군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 국방부가 됐던 거 합참이 들어 한 군데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게 아니면은 내부에 누굴 매수해갖고 그잖아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이버만으로 전쟁을 하진 않겠죠.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통일 가능성이 없다. 이제 우리는 뭐 따로따로 살자.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너희는 대한민국, 우리는 조선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통일을 지운다 그러지만은 북한에는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한반도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은 적화 통일하겠다는 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헌법보다 높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사이버전만 해갖고는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사이버전을 이제 먼저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마비시키고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쳐들어갈 때도 사이버전을 먼저 했었고 그 옛날에 2000 몇 년도죠. 그때 8년도인가 몇 년도에도 러시아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라 그랬던 거기하고 전쟁할 때도 사이버전을 먼저 해갖고 조지아의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완전히 그냥 다 해킹해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기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전만으로 우리를 무슨 이거는 뭐 안 되지만은 전체 전쟁을 하는 국면에 있어서 그 사이버전 역할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떤 우리 군에 관련된 뭐 국방부나 합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기타 우리 어떤 공공기관 같은 거 뭐 KT라든지 뭐 SK 이런 거를 해버리면은 곤란하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전은 또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군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오면은 병력만 아까 이제 뭐 배가 항공모함함에 한 160여 척에다가 전투기 폭격기 한 2,000여 대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병력만 따지면은 우리 병력이 지금 48만이라 그랬는데 69만 명이 온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많은 병력이 오는데 안 되지. 그래서 미군 막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목동 어디 아파트에서 경찰들 제복이 없고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것은 아니지. 집값 떨어질까 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 갔다 무슨 뭐 범죄 그 경찰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경비하는 보안업체 거기 허락 받고 경찰이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군대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제복 입은 사람, 특히 군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대가 옛날하고 막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군에 많은 성원을 보내줘야 김정은이가 야 대한민국 걔들 말 남조선이 온 국민이 일치 단결되어 있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우리끼리 여기서 뭐 갈등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군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질 수 있다. 훈련을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날 춥다고 안 하고, 날 덥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미세먼지 나는 날 전쟁 안 할 거냐 이거죠.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뭐 60만 대군이다 그러는데 많을 때는 뭐 65만, 70만 가까이 간 적도 있거든요. 그 병력 수가 그 대부분이 병력이 육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병력이 쫙 줄어갖고 201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이제 국방백서나 이런 데 보면은 65만이라 그랬는데 2022년 국방백서에는 50여만 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22년 말에 가서는 우리 병력이 48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20만 줄었잖아요, 그냥. 그 어디서 줄었겠어요? 대부분 육군이 줄은 거예요. 사단이 막 없어졌잖아요.
군단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부대가 없어진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배도 많이 만들고 없던 F-35A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육군이 뭐 너무 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 옛날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육군이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 갖고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올라가 갖고 북한을 우리 헌법상 우리 땅이니까 그걸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쉽게 회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올라가면은 북한군이 아무리 허접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지 않고 그 중에는 어디 군데 동네 깊은 산에 들어가 갖고 게릴라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 가는데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03년에 이제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3월 20일인가 그 공격을 시작해 갖고 한 2주 만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군기 들어가고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해갖고 순식간 다다다닥 해갖고 작은 병력이 그냥 장갑차 탱크 타고 쫘라락 가갖고 바그다드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럼 전쟁이 끝났느냐? 안 끝났다는 거죠. 최종 끝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니까 2017년인가 18년 그때 이제 최종 이제 끝난 걸로 됐는데, 그 이라크 전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당시 미 육군의 참모총장, 그 신세키라고 이제 일본계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이 그랬어요. 야, 이 병력 갖고는 안 되지. 수십만 명이 필요할 거야. 왜? 들어가면은 일단 확보하고는 안 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중부사령관이었던 그 전쟁을 책임지는 그 프랭크스 대통령하고 미 국방부 부장관, 울포이츠인가? 그 부장관이, 그게 아니지. 공군이니까 해군이 있는데 뭐 많이 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육군을 조금 데리고 간 거죠. 그거 다국적군 붙여갖고 했는데 결국은 장기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009년인가 그때쯤 미 외교협회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갔고 대한민국이 반격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정리하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병력이 육군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 당시 제 기억에 뭐 9만 명, 50만 명 가까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육군 병력의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요즘 뭐 AI 로봇 다 하고 그러니까 공군 해군이 다 하면 되지 육군이 무슨 사람 죽는데 많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육군이 과거에 많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많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을 이제 실제 회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적정 규모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은 육군은 이제 병력이 자꾸 줄고 대신에 이제 육군도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 뭐 이런 것, 포 같은 거는 현대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해공군 또 뭐 아시다시피 이지스함이다, 뭐 F-35A 돼갖고 다 좋아지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는 이런 걸 보면서 육군의 어떤 장병들의 개인 장구류, 머리 방탄 헬멧부터 밑에 그 전투화 이르기까지 뭐 이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육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 탱크나 뭐 이런 거 좀 덜 사고 병사들 개인 장구류를 좀 잘 사주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방탄 헬멧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즘 나오는 최신형 말고 옛날에 2003년도가 이제 신형 방탄 헬멧이 나왔다 그러는데 전방부터 이제 보급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그런데 2011년도 최초 전방에 보급되고 한 8년 뒤에 제가 전남 광주에 있는 31사단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단에 처음 이제 앞에 다 주고 나니까 그 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8년 뒤에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쓰고 훈련할 때 광주에 있는 우리 공군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같이 훈련하니까 거기를 갔더니까 거기는 병사들도 다 쓰고 있어요. 그 육군이 요즘 저 열악하다. 오래전부터 이제 군대 규모를 좀 줄이자 그래갖고 좀 줄여오는 단계였는데 지금 병력이 줄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복무개월을 18개월로 갑자기 줄여버렸어요. 이게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다시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병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복무를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징병대에는 우리 장정들 입장에서는 작은 게 좋죠.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에서 나라를 전체 지킨다는 이 안보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확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차피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 나오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얘기하는 AI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가 준비되기 전에 병력이 너무 급격히 줄여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운영이 안 되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없어져야 될 부대가 이미 없어졌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력제도 이런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은 육군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가장 크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커요. 해군군은 육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부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해군군은 육군보다가 지금 복무 개월수가 조금 길지만 복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어쨌든 지원해서 가거든요. 징집이지만 지원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채우는데 덜 문제가 되는데 육군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현역에 근무하는 간부들 만나보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100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 30명은 뭐 아플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나머지 한 7, 80명 데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명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8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8명인데 8명이 중에서 한두 명은 빠질 수 있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댓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병사들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요즘 이제 핫 이슈는 간부라는 거지, 간부요. 이게 작년 1년 내내 그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 우리 군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들은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젊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제가 사관학교에 여러 번 근무하다 보니까 군에 제 제자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것처럼 병사들 봉급을 갑자기 또 올리다 보니까 병사도 올려주는 게 맞죠. 그러면 간부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두 분이 다 병사들 봉급 200만 원 올려준다 그랬어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뭐 사관학교 갈 때 연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갔어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단어는 뭐 소령쯤 돼갖고 어디 가갖고 들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대 복무 환경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자꾸 나가려 그리고 많이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사도 달고 쏘이도 달고 하려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학군단이 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30명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최종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말까지 모집한다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명은커녕 5, 6명이 지원하면 많은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장했지, 연장 기간을. 그러다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하사 옛날 하면 많이 모였어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해병 같은 경우에는 뭐 14명인가 지원했다 그러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지원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 병사들이 다 대한민국은 학력이 높잖아요. 근데 간부가 병사보다가 학력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없애버렸대. 그냥 고교 내신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들어와갖고 교범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는 알아야지 교범도 보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게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지원도 하지 않은 그 인원들이 훈련 받다가 나갈까봐 또 그럼 나가면은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학교장이나 뭐 이런 책임자들은 그게 또 나한테 책임이 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내보내야 될 사람을 안 내보내고 훈련을 강하게 시킬 생각을 안 하고 강하게 하면 튀어나갈까봐 그냥 약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안 했던 무슨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사들도 훈련소 가면 담배 안 피우는 걸로 지금은 피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간부하겠다고 온 장교가 되겠다고 온 후보생들을 또 사관생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아프다고 훈련 빼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은 우리 군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질 수 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한국군이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초급 간부 어떻게 획득을 해갖고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내가 모르겠다고 놔두면은 수년 내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부대에 아마 소대부터 시작해갖고 그 소대장이 나중에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될 텐데 밑에서부터 이게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초급 간부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군에 기여하도록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건데, 가장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드러난 거는 이제 복지 문제죠. 이제 급여라든지 뭐 숙소 문제 이런 거. 숙소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에 뭐 모듈 무슨 숙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늦었고,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초급 간부 이 문제 이거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지원자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같은 거는 봉급을 올리려 그러면은 군인만 올릴 수 없거든요. 군인 또 공무원 봉급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이제 봉급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또 국민 세금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려우면은 군인들한테 필요한 수당이 많은데 이 수당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젊은 간부들이 화딱지가 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좀 낮은다 그러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평일에 당직 근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10,000원이야. 근데 밖에는 예를 들어서 20,000원 준다 이거야. 근데 밖에는 제가 뭐 근무를 안 써봐서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살려보면은 선생님들 숙직 근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숙직실에서 주무시는 거거든. 어쩌다가 순찰 한번 도시고. 근데 군인의 당직 근무는 24시간 깨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적으니까 휴일날은 또 더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것이 조치된다. 몇 년 전부터 조치된다. 그런데 전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못 믿겠다. 내 상급자들을 내가 육군 수뇌부를 뭐 못 믿겠다. 이렇게 갖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뭐 조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하고는 터무니없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안 되니까 대신 그러면은 부대의 근무 환경을 내가 진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병사들 인권 이렇게 관련돼 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 인권 관련돼 갖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간부들 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전 부대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역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대 연병장에 잡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뽑아야죠. 그 나에는 뭐야? 그 부대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병사들은 내가 이거 뽑으려고 군대 왔냐 하고 이제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부들이 뽑아야 되는 거야. 예. 누군가 부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 이제 그런 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현역에 있을 때도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 만들고 밴드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어.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간부들도 자기 시간 가져야 되잖아. 퇴근하고 나면은 나도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없더라도 나도 내 개인 발전을 위해서 책도 보고 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병사 인권 챙겨준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엄마들하고 단톡방이 만들어져 갖고 일과 이후에 고성균 소대장님, 우리 홍길동이가 지금 뭐 아프다 그러는데 약을 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바로 또 엄마가 어디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확인해보. 심지어 대대장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사실은 초급 간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전부 밑에다가 내 책임을 물어버리니까 나중에 책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물론 그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중에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장군 진급해갖고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생도대장이라 그러는 직책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1월 달에 신입 생도들이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강하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 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육 대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임시로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신입 생도들 사진을 찍어 갖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올리니? 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육사에다 이렇게 보내놓고 잘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훈련하는 사진, 뭐 휴지간 찍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니? 그 일을 따로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은 요 조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본부에서 중위 한 명이 원래는 이 일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한 달 동안 이 일을 접어두고 여기 내려와 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왜 해? 또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부하가 종교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각 종교시설 한 번씩 이렇게 견학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법당도 가보고, 요즘은 이제 원불교 있으니 원불교도 가보고. 왜? 나중에 내 부하가 있을 때 그 뭔지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대화하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신자든 아니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순회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순회 교육할 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까 어떤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은 종교가 이건데 왜 저기 가 있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소통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하지 마. 올해는 하지 말고 학교 본부에 중위 정훈장교는 여기 내려올 필요 없고 자기 일 하라 그리고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시비 걸거나 뭐라 그러면 다 나한테 우리 생도대장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고 얘기를 해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또 아마 훈련병들은 휴일날인가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부대에 못 들어올 때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하고 훈련병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한테 바로 편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아들 고성균 잘 있냐 뭐 블라블라블라 해갖고 써놓으면은 이거 이제 일과 끝날 때쯤 돼갖고 간부가 가갖고 A4지다 출력하는 거야. 이 출력하는데 A4지 돈 따로 준 거 없어요. 기존에 있던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가서 또 이제 나눠주고 제가 만약에 훈련소장을 계속 했으면은 그것도 제가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훈련에 간부들이 전념하고 그 다음에 간부도 일과 끝나면 쉬어야지. 무슨 뭐 간부가 죄졌다고 그걸 매달려 갖고 일과 끝나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편지 뽑아서 갖다 주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고 그 사람의 기본권은 어디가 있냐 이거죠. 휴식을 해야지 그 다음날 또 맑은 정신으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병이 처음 들어오면은 사진 찍어 갖고 단체로 홈페이지에도 또 올리거든. 우리 BTS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날짜가 아마 또 정해져 있고 또 준비가 돼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또 못 참아요, 부모님들이. 거기에 막 도배가 되는 거야. 다른 연대는 올라왔는데 우리 연대는 왜 사진이 안 올라와요? 하고 막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부들이 그것도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지 않도록 좀 군대에서 확 정리를 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때문에 우리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부들도 자기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책임이 있지만은 자꾸 그것을 사회에서 원하는데 너무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병사들은 분명히 좋지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간부가 따로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적인 업무가 자꾸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 군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훈련 같은 것도 보면은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뭐 있다 그래갖고 행군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중에 딱 한 번 하는 행군 훈련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단축 해서라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미세먼지 나는 날 전쟁 안 할 거냐 이거죠. 직업군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작년인가 언젠가 이맘때 되면 이제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뭐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훈련하다가 이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야외에 안 나가고 무슨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훈련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왜 그러느냐. 사고가 나면은 우리 이제 군에 이제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 책임.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자꾸 이제 움츠려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훈련 진짜 지난번에 다른 부대 하다가 그 사고가 나갖고 그 주의하라 그랬는데 왜 똑같은 훈련 하다가 또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추궁당하고 이제 하는 얘가 있을까봐 자꾸 하고 그거를 달리하기 위해서 행정이 자꾸 많은 거예요, 행정이.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약해지고 행정 업무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지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장비를 다루는 우리가 부대인데, 예, 뭐 공병 부대인데 예를 들면은 공병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불도저도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도 있고 지뢰도 가서 묶고 막 이렇게 하는 부대거든요. 다리도 놓고. 그런 훈련을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코로나 퍼진다고 안 하고, 코로나 좀 약해지면은 날 춥다고 안 하고, 날 덥다고 안 하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부대가 강한 부대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 초급 간부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할 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훈련장도 없어서 난린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태권도를 복싱을 뭘 하더라도 일정하게 매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군인이 총을 다루고 이 무기를 다루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훈련장 여건이 안 좋아진다. 옛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사격해도 동네 어른들이 뭐 귀가 따가웠겠지만은 사실은 뭐 뭐라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격도 제대로 못하고 하려 그러면은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뭐 작은 부대 훈련은 괜찮아요. 규모가 작은 거. 큰 부대가 훈련하려 그러면은 훈련 장소가 없는 거야. 뭐 탱크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중반 그때 이제 우리 중령 대령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야,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면 우리 훈련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좀 사이가 좋으니까 그 당시, 예,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런데 노는 땅 많을 거 아니냐. 그거를 그 임차를 해갖고 러시아하고 계약 맺어갖고, 걔도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배에다가 탱크하고 차 싣고 가갖고 거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 말이죠. 그때 갔으면은 지금 다 뺏겼겠죠. 지금 우리가. 그만큼 훈련장 여건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좀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장기간 동안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할 만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군이.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초급 간부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지휘 책임을 너무 물어갖고 뭐 간부들 여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겠냐. 제가 이제 가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육해 공군, 예,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에서 이 소위 참모총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2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병사들 복무개월수가 18개월로 단축한다, 또 단축됐을 때 많은 군대 갔다 온 선배 예비역들이, 야, 18개월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군인이 아니지. 숙련도 안 되고, 응?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개월로 줄었다고. 그런데 참모총장들은 평균 몇 달 근무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2년이야. 제가 작년에 뭘 하느라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육군만 기준으로 하면은 참모총장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인데, 우리가 소위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평균 한 16개월. 그럼 뭐야? 병사 16개월로 줄었다고 숙련도 떨어지는 군인이 아니라고 이제 예비역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총장은 별 4개니까 16개월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6개월 하면 가서버리잖아요. 2년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낼 때 보니까 문민정부 이후에 임기 2년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평균 내니까 16개월인 거야. 그 1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군의 현재 군사력을 우리 군에, 예, 전쟁 나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 사람은 소위 이제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이에요. 합참의장이 싸움을 하고, 합참의장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병력이나 장비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각군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각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평상시에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 싸울 수 있도록 병력을 데려다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뭐 잘 훈련시켜갖고 좋은 장비 줘갖고 훈련 막 시키다가 전쟁 나면 합참의장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16개월 동안 와서 무슨 척척 박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얼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총장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쳐갖고 임기가 4년이에요, 그 사람들은. 4년을 못 맞춘 사람이
한 너댓 명밖에 없는 거야. 다 합쳐갖고. 아까 우리는 육군만 내가 예를 들은 건데. 이 못 맞춘 사람들도 2명인가는 합참의장으로 올라가느라고 못 맞춘 거고, 공군한 사람은 이라크 전쟁할 땐가 브리핑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뭐 해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해갖고 아깝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인데 하기 전에 임명되기 한 6개월 전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준비하는 거지. 현재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갖고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메모도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끝나는 사람은 지나온 3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을 자기 혼자 성과 분석을 해서 요거는 잘 됐고 못 됐고 요거는 이걸 후임자한테 넘겨줄 준비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뒤에 들어가는 사람 넘겨받아갖고 1년 차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우리 육군을, 미국의 육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자기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2년 차, 3년 차에 그게 돼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 차가 되면은 뒷사람한테 넘겨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발전적으로 계속 가요. 무기를 하나 도입한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어떤 경우는 이 총장이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총장이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진도 못 나가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모총장 임기를 물론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 총장의 임기를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2년은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를 갖고 휙휙 바꿔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이게 한두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지금 고성균이가 참모총장 와갖고 야, 훈련장 만들어. 이게 아니거든. 부지도 사야지. 주민들 설득해야지. 돈 기재부가 사야지. 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훈련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4, 5년, 길게는 10년 뒤에 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10달 동안 이거 해갖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끝나버리니까 다음 사람 와갖고는 야, 그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그 참모총장 그 인사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